오늘 저는 우리 사무실이 닉 라이너를 기소할 것임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닉 라이너는 그의 부모인 배우 겸 감독 롭 라이너와 사진작가이자 프로듀서인 미셸 싱어 라이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소는 1급 살인 2건과 다중살인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적용될 것입니다. 닉 라이너는 누구입니까? 유명한 부모 롭 라이너와 미셸 싱어를 자택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남자가 만약 사실이라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의 배경과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이것은 역대 가장 충격적인 유명인 범죄 중 하나의 용의자에 대한 완전한 심층 분석입니다. 사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닉 라이너에 대해 이야기할 시에 봅시다. 그는 32세로 공식적으로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이자 유명 감독인 롭 라이너와 어머니이자 사진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미셸 시너가 LA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다중 살인 특별 상황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요일 캘리포니아 브렌트우드주에 있는 자택에서 잔혹하게 살해야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처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종신형이나 사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아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닉 라이너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자고 생각했죠. 맞죠?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의 배경이 무엇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죠. 만약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그를 자신의 부모를 차갑게 칼로 찔러 살해하게 만들었을까요? 닉 라이너는 1993년 9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롭 라이너와 미셸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 중 둘째입니다. 롭은 1989년 미셸과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촬영장에서 만났습니다. 형은 제이크, 여동생은 로미입니다. 이제 로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롭과 닉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에 로븐 타임즈 칼럼니스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닉이 5살 때 그들은 점심을 먹으며 인터뷰했고 닉은 테이블 주위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로븐 기자에게 얘는 항상 이리저리 움직여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이 아이는 정말 꿈틀거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닉은 자신과 아버지가 있을 더 어렸을 때는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 블레스트에 따르면 가족 친구들이 데일리 메일에 닉이 어릴 적 힘들고 매우 예민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던 요가 강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니키는 마치 세상이 불타는 것처럼 요가 수업에 난입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크게 소리쳤죠. 저는 그런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가족이 치료사를 고용했다고까지 주장했지만 특히 문제가 많았던 시기는 그의 10대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닉이 헤로인 중독과 싸우며 재활원을 들락날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노숙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닉은 2016년 피플 매거진 인터뷰에서 17번 재활원을 다녔고 메인 뉴저지 텍사스에서 노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며칠씩 거리에서 지내기도 했고 전혀 재미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그가 15살 때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나이에 약물 치료시설 프로그램에 입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죠. 그리고 수년 동안 닉은 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2018년에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닉은 더 도피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코카인에 취해 깨어 있으면서 부모님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던 중 여러 가지를 주먹으로 부수며 그 집을 망가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텔레비전 스탠드를 부셨고 치료시설에선 창문을 돌로 깨며 이성을 잃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고 나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아는 유일한 대처 방법이 그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6년 코미디언 폴 맥큐리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했고 LA 타임즈에 보도됐습니다. 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체성과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유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칼 라이너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 명성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반항적이고 화가 많으며 약물에 중독된 페르소나로 제 정체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할 일과 기대가 없다고 했고 이 일은 로브와 미셸에게 매우 힘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족 친구에 따르면 미셸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꼭 이야기해야 할 시기입니다. 닉은 그때 마약을 끊은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2016년에 개봉한 영화 비잉 찰리의 공동 각본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마약에 중독된 한 젊은 남성과 그의 아버지와의 힘들고 갈등이 많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그의 아버지는 배우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인물로 기본적으로 차갑고 거리가 먼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들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 젊은 남성이 어떻게 회복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닉의 아버지 롭 라이너가 이 영화를 감독했는데 이 시기는 닉과 롭이 가까워지고 영화 홍보 투어 동안 그들의 관계와 역동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롭은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닉과 함께 이 작업을 하는 것이 그와 함께 치료를 받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빌드 시리즈에서 닉이 이 영화의 심장과 영혼이라고 말했고 닉에게서 정직함과 진실을 기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닉은 뉴요커 인터뷰에서 이번 촬영으로 아버지와 그의 사랑을 더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보면서요. 닉은 피플 인터뷰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한 부모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빙 찰리 프로듀서 찰스 버그는 이 영화가 롭의 열정 프로젝트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영화를 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더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선물은 아들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며 그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롭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2015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아들의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룰 때 전문가들에게 너무 많이 의존했던 것 같다고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절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벽에 졸업장이 걸려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말을 들었고 정작 우리 아들의 말을 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셸도 닉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닉이 거짓말쟁이고 우리를 조종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롭 라이너는 빌드 시리즈 인터뷰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 모든 과정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그를 훨씬 더 이해하게 해줬고 저를 더 나은 아버지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닉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롭과 미셸이 살해되기 전까지 닉과 관련된 파티가 전날 밤 있었던 것 외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시네마토그래퍼 베리 마코이츠는 최근 브렌트우드에 있는 라이너 집에서 살았다고 페이지 6 말했습니다. ABC에 따르면 전직 경비원이 닉이 부모님의 집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작가 마코이츠로 돌아가 보면 그는 닉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인용하자면 점점 나아지고 있었으며 스포츠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는 가족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옛날 방식이었고 항상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돕고 쓰레기를 버리고 TV를 보며 설거지도 했지만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탓했습니다. 그는 360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했고 그게 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닉의 부모님이 항상 그를 위해 곁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은 닉에게 모든 것을 해줬고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시설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롭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롭을 알았다면 그는 그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코이츠는 미셸이 중심이자 힘, 버팀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롭은 바로 지난 9월에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NPR의 프레시 에어 팟캐스트에서였고 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바빴나요? 그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결코 바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저는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든 하려 했고 실수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와 이야기했어요. 그는 정말 훌륭하고 6년 넘게 약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정말 좋은 상태에 있어요. 훨씬 더 나아졌고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지금은요. 몇 달 전쯤에 닉이 깨끗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닉이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고 비잉 찰리가 나온 이후로 계속 깨끗했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드 바이블에서 보도한 것처럼 제가 언급했던 2018년 인터뷰 기억나시죠? 닉이 더 도피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그 인터뷰요. 그때 그는 자신이 술이나 약에 취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헤로인을 남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비잉 찰리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약물에 손을 댔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다시 약을 시작했다고 말했고
본인이 말하길 코카인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닉 라이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이 부분이 LA타임즈에 아주 잘 보도되고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닉이 비잉 찰리 이후로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9월 할리우드 이집션 극장에서 가족과 함께한 닉 사진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롭 감독의 스파이널 탭 2 The End Continues 시사회였습니다. 닉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머리는 짧고 수염을 길렀으며 체중도 늘어난 듯합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한 가족 친구는 닉의 약물 남용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롭과 미셸은 최근 닉의 정신 상태를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족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롭은 사람들에게 닉이 걱정된다고, 그리고 그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두렵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아이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롭과 미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하루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닉과 롭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코난 오브라이언이 주최한 연말 파티에서 어떤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리포터와 페이지 6에 따르면 닉은 초대받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닉을 데려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파티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중에 끼어들어서 이름이 뭐예요? 같은 질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명하신가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닉이 배우 빌 헤이터에게 다가간 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출신인 빌 헤이터는 닉에게 자신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닉은 그를 그냥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롭과 닉이 어떤 식으로든 대립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매우 시끄러운 언쟁이었다고 전해지며 아마도 그 행사에서 닉의 행동에 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롭과 미셸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보도에 따르면 일요일에 롭과 미셸의 딸 로미가 그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전에 언급했던 딸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마사지 치료사는 약속이 있던 부부와 연락이 안 되자 로미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지미 킴 라이브에서 자신과 남편인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로브와 미셸을 발견된 날 만나기로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정말 하기 싫지만 부부의 목이 베었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녹음 시점에서는 사망 원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TMZ에 따르면 일요일 오후 3시 40분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수시간 전에 사망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실제로 닉은 이른 아침에 피어사이드 산타모니카 호텔에 체크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샤워실엔 피가 가득했고 창문엔 침대 시트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롭과 미셸의 시신이 그날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코난 오브라이언 파티가 끝난 토요일 밤에 이미 그들이 공격당하고 살해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시겠죠? 웨이의 보도에 따르면 로미는 당국의 닉이 용의자로 지목되어야 하며 위험 인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닉은 몇 시간 후 유니버시티 오브 사던 캘리포니아 근처 엑스포지션 파크 지하철역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직전과 순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체포 몇 분 전까지 주유소에 있었던 듯합니다. 닉 라이너에 대해 아는 모든 걸 말씀드렸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살인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는 현재 변호사 앨런 잭슨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앨런 잭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렌 리드를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닉이 어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잭슨에 따르면 아직 의학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법 집행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 할리우드 리포터의 스티븐 자이치크가 그의 사망 이후 롭 라이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롭과 닉의 중독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롭은 모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못했지만 이제 해냈다. 나는 그를 안전하게 지켰고 그는 살아서 나왔다. 그리고 자이치크는 말했다. 2025년에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닉은 살아서 나왔지만 롭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사에 대해. 그리고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건 정말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고 닉 라이너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이분이 나올 때마다 이번엔 어디 계실까? 라고 생각하죠. 어느 날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또 크루즈, 런던에 계시다가 오늘은 제 옆에 계십니다. 크리스 스완슨 제네시 카운티 보안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선물이고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닉 라이너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혐의가 사실이라면 가족 내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살인 혐의가 제기된 상황인데 이런 경험이나 사례를 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공식적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물 남용의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에 또 다른 면이 추가됐네요. 처음엔 어떤 느낌이었나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은 흔히 격정범죄라고 불리며 특히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포함될 때 감정이 매우 격해집니다. 저는 25년이 넘은 예전에 한 아이가 아버지를 총으로 쏘고 가슴을 여러 번 찔렀던 현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스테이크 나이프가 아버지의 가슴에서 부러지자 아이는 다른 칼로 계속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찌르는 사건이 발생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을 때 여러 번 찌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쌓인 분노를 풀려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총을 쏘는 것과 다르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살인은 롭 라이너와 그의 아내의 경우처럼 열정적이고 증오와 분노가 뒤섞인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냐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항상 나눕니다. 살인을 처음 저지르는 사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거나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적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 역학관계 등은 예기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9월 28일 한 총격범이 트럭을 몰고 미시간 그랜드 블레이크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로 들어가 4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1명은 위독합니다. 1시간 전만 해도 그는 친구들과 거위 사냥을 했고 트럭엔 죽은 거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로 달려가기 전까지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 못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시들처럼 많은 가족들은 성급히 결론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 뒷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분명히 지방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매우 말을 아꼈고 우리는 특별한 동기도 알지 못하지만 닉 라이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그의 과거 전체를 조사하고 있나요? 그와 부모님이 전날 밤 참석한 코난 오브라이언 집 파티도 조사 중인가요? 그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있나요?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사건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얼마나 깊이 조사하고 있나요? 이런 종류의 수사에서는 공범이 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끝난 셈이죠. 피해자들은 사망했고 용의자는 구금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소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더 큰 질문이죠. 그리고 사건의 주목도가 높을수록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더 필요해집니다. 제가 수사 책임자라면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까지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휴대전화와 통신 기록을 모두 조사하고 가입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겁니다. 그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야기하겠죠. 현장에 나타나 911에 신고했던 딸, 그가 살았던 모든 동네, 그 특정 장소에 있었던 모든 이웃들도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치 큰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조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추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명인이라는 점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수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나요? 네, 당연하죠. 어떻게요? 그만큼 유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오제이 심슨 살인사건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얘기했잖아요. 5분 거리였죠. 맞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이 아는 사람들도 화이트 브론코 추격전을 봤던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모두를 사로잡았으니까요. 알다시피 살인은 느리지만 주목받는 살인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알다시피 경찰을 살해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죠. 생명을 앗아가지만 뭔가 더 특별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더 복잡합니다. 기준과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이죠. 그들은 범죄 현장과 그가 머물렀던 호텔 방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샤워실에 피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곳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외부와 내부 경계선, 실제 현장이 있고 넓은 시야에서 출발해 파악해 나갑니다. 이 사건은 출혈이 많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누구를 데려갔든 경로를 맞추고 상황을 재현하려는 거군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분명히 그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길 건너 이웃집에 되어캠이 있나요? 그는 언제 들어갔죠? 그곳에 얼마나 있었나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휴대폰을 추적할 수 있고 핑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기지국 신호를 잡았나요? 그곳에 5분, 5분 있었나요? 아니면 밖에서 집에 들어갈 용기를 내고 있었나요? 그런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두 사람이 칼에 찔려 살해됐다면 즉시 죽지 않습니다. 첫 희생자를 죽일 때 다른 한 명과 몸싸움이 있었나요? 동시에 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 총격처럼 한 번에 끝나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은 집안 곳곳에 튄피를 보게 될 것이고 저는 그 양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칼이 오르내릴 때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다양한 패턴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초현실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들은 아직 롭과 미셸의 살해 방법에 대해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청은 칼이 사용됐다고 밝혔으며 사망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보도만 봐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당국은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 더 말을 아끼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신뢰성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성급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읽은 기사에서 하루 전 언급 내용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빈칸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되 확인 전까지는 일부 보류할 수 있어요. 뭔가 내놓으면 모두 각자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사망 원인, 독성 검사, DNA 검사 등은 6개월이나 걸려 신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들은 1시간 범죄 드라마처럼 사건을 바로 해결하지 않아요. 정확한 살해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파티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신은 몇 시간이나 지나서야 발견돼요. 그는 이 호텔에 체크인하죠. 맞죠? 파티가 끝난 직후 그가 범인이라면 일요일 이른 아침에 살해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있어요. 하지만 보도된 증거에 따르면 그들이 그곳에 꽤 오랜 시간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사망 시간 결정에서 법 집행 기관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부분에서 법의학자가 개입합니다. 사후 경직은 12시간 후 시작해 12시간 지속되고 이후 서서히 풀리며 24, 3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현장에 와서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그 시간대를 역추적해서 이 시간 안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30, 40분간 무력하게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은 저열량성 쇼크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혈액량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 부검관의 보고서와 다시 한번 감시 카메라 영상 그리고 휴대폰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가 집 안팎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들은 정확한 시간대까지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경찰의 훌륭한 수사 덕분에 비교적 신속하게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닉 라이너가 주유소에 있는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건 경찰이 그를 체포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두 영상 모두 보셨다고 하는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된 건 아마도 그들이 이미 영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영상을 검토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잠재적인 살인사건 현장에 2명의 사망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다운로드해서 용의자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합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총기 난사범이 있었을 때도 그 사진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공개됐고 그 범인은 몇 마일 안에서 체포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경찰에 신속하게 배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어디에나 영상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범인이라 확신했을 겁니다. 또 그의 여동생 때문인지 휴대폰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죠. 그가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우울해 보였어요. 그래, 태도는 어땠어? 방금 부모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글쎄, 아직은 혐의일 뿐이지만. 그래, 아직 혐의지만 그게 그 사람들 방식이야. 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리고 경찰과 처음 접촉하자마자 그는 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리며 순순히 따랐어. 그 순간 그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지. 믿기지 않아. 저항이 전혀 없었어.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 계속 추적할 거야. 내 동료 크리스 스튜어트도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내고 싶어. 완전히 이해하고 싶거든. 이 사건이 법적 절차로 진행되는 동안 계속 추적할 거야. 셰리프, 보내기 전에 당신이 나에게 이 멋진 선물을 주셨지. 이건 인신매매 생존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착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타깝게도 인신매매와 성적 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걸 착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이건 당신과 에이브램스 미디어 팀이 해온 일에 대해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생존자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크리스 한센과 함께한 시간과 우리가 해온 일 덕분에 당신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인신매매 단속 분야에서 8년간 일했습니다. 처음엔 인터내셔널이었다가 지금은 미시간 플린트의 글로벌 휴먼 오퍼레이션 스트라이크 팀 고스트로 변경됐습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범죄자와 소아성애자를 체포하지만 피해자들이 생존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2년 전에 샤넌과 아만다 슬론 자매에게 연락을 받았고 그들은 링트루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고스트로 돈을 벌거나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합니다. 그녀는 생존자들이 직접 만든 제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시작했다고 했고 그 사업이 주얼리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저는 이 생존자들이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며 큰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결국 고스트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흥미로운 점은 이 팔찌들이 모두 생존자들이 직접 만든 보석이라는 겁니다. 한때 그 손들이 범죄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착용할 수 있는 팔찌를 만들었죠. 또 뒷면 카드에 서명해 만든 사람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거기요. 그 카드 뒷면을 보면 읽을 수 있어요. 네, 바로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저예요. 뒤집어 보세요. 자유를 축하하며 사인할게요. 저기서 확대 중이라고 해봅시다. 저 사람이 크리스고 뒤쪽에 있는 건 카렌이 만든 거예요. 그래. 저거 봐, 정말 놀라워. 그녀가 직접 사인한 거야. 그녀가 직접 사인한 거야. 정말 대단해.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당신과 알리사에게 항상 이야기를 전해줘서 고맙다고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인신매매 알고리즘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저 최대한 잘 다루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형님과 가족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X나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